바로 본 테마로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지금 일단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미국과 뭐 한국도 카카오나 네이버 오늘 굉장히 셌죠. 미국도 성장주들이 사실 한 5월 중순 정도부터 스물스물 많이 빠졌던 성장주들이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FOMC 이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괜찮은 모습, 하루 이틀 정도는 쉬었지만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뭐 빅테크 기업들은 뭐 거의 신고가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주들이 약간은 다시 주도권을 찾는 듯한 그런 흐름 속에서 저는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빅테크와 관련된 반독점 이슈, 이게 올해 하반기에 시장에서 좀 중요한 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뭐 때마침 어제 뭐 구글과 아마존과 관련된 뉴스도 있고 해서 이 이슈와 함께 관련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독점 이슈,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 뭐 팡이라고 불리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뭐 미국의 뭐 민주당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정치권에서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 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에서 구글이 전 세계에서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회사고 이 회사의 전체 매출의 거의 뭐 90% 가까이가 이제 광고 매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구글의 광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다시 한번 이런 이슈가 불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쭉 읽어보시면 아는데 뭐 밑에 여기 있죠. 구글은 거의 모든 광고와 온라인 디스플레이 어드버타이징, 그러니까 온라인 디지털 광고와 관련된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에 유리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네, 공평하지가 않고 페어한 게임을 하지 않고 진에 유리한 대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하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이 어떤 식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뭔가 좀 공정한 거래를 좀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의심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광고를 하는 거는 광고주입니다. 그쵸. 그리고 광고주들이 자기 인터넷 공간에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광고주들은 구글 검색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유튜브에도 광고를 게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외에 뭐 다른 뭐 스냅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다른 정말 다양한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에 다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광고주들이 이런 지면들, 플랫폼에 광고를 하기까지에는 몇 단계의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플레이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DSP 광고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 예. 광고주들을 위해서 에드테크 기술을 뭐 발휘하는 회사라고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SSP라고 해서 이거는 반대로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 에드테크 기업입니다. 이 매체들을 위해서 주로 역할을 하는 에드테크 기업이 있고 또 이 광고 슬락과 광고주들의 이제 돈을 뭐 그 예산을 서로 중개해주는 에드 익스체인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광고도 이렇게 나눠보니까 되게 복잡하다. 엄청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디 그냥 광고 띄워주는 게 아니고 광고를 띄워주는 공급자가 있고 광고를 해야 되는 수요자가 있고 그 사이에 중간에 애드 익스체인지 이렇게 있고 되게 복잡하네요. 여기 뭐 엄청나게 뭐 비딩이 뭐 진짜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막대한 규모의 비딩이 막 이어지면서 저희가 인터넷 페이지를 딱 띄우는 순간 광고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에드테크 기업들이 다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생태계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광고주들이 광고를 할 때 광고 효율이 제일 좋은 플랫폼으로 이들이 이끌어줘야 됩니다. 인도를 해줘야지.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를 만드는 광고주,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명을 만드는 광고주라든지 뭐 컴퓨터를 광고주들에 따라서 광고 효율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슬롯에 어떤 플랫폼의 광고, 어느 시간대에 광고하는 이런 게 다 다른데 그거를 제일 잘 이끌어 효율적으로 해주는 게 사실 이들의 역할인데 이러한 역할, 이러한 생태계의 구조를 구글이 해치고 있다라고 지금 각국 정부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다 조그만 글씨로 영어로 다 써 있네. 다 구글이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근데 구글은 또 흥미롭게 요 에드테크 시장 내에서도 엄청나게 큰 손님과 함께 이 플랫폼 시장 내에서 말할 것 없이 큰 손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 플랫폼이 구글 검색과 유튜브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찮은 광고들은 다 지네한테 몰아넣는다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이걸 보는데 구글이 더 좋아 보이죠? 예, 그게 저는 이걸 그러니까 아니 구글을 저는 이제 해외 주식 중에 구글이 제일 많긴 한데 네.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이거 가지고 반독점 조사를 한다라는 걸 보면서 제 느낌은 네, 이거 진짜 강력하다 얘네. 강력합니다. 깨기가 어렵다. 이게 뭘로 굉장히 깰 거냐 이거를. 블랙박스인데 이게 진짜 블랙박스 영역이라 가지고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걸 정확하게 공개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까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네.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수익이 좀 들어옵니다. 네. 제 이호석 아카데미에서도. 아이고. 근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적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실 줄 알고요. 어쨌든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받으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돈을 왜 주는 거지? 계산한 방식을 모르겠어 전혀. 다시 말하면은 얘네들이 안 줘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걔네들이 그냥 알아서 구글이 맞습니다. 네.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받아. 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좀 그래도 유명한 유튜버들은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 네, 알 그리고 수 왜 없습니다. 오늘 이번 달에 왜 이렇게밖에 안 들어온 거야?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맞습니다. 네. 거야. 할 말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국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유럽이 또 한 번 이 구글의 광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세게 한번 뭐 올해 연말까지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아마존도 어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프라밀라 자야팔이라고 하는 이제 민주당 하원 의원이신데 뭐 그 성적인 소수자를 위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이 또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이거를 이제 곧 법안을 이제 상정하기 위한 이제 커미티에 이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어제 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업체잖아요. 근데 아마존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쿠팡처럼 네. 사실 쿠팡이 아마존의 모델을 이제 좀 차용해온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배달도 직접 해주잖아요. 물류 창고도 직접 그 운영을 하고.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마존 그 물류 창고 운영이랑 택배, 뭐 운송 이 사업 부분을 매각해라, 떼내라, 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통과가 될지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하원 내 민주당 의원이 동의를 하는지 뭐 상원에 이 법안이 만약 올라갔을 경우에 통과될지 전혀 미지수입니다. 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또 한 번 강력하게 아마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그 풀필먼트라든지 그런 딜리버리 서비스를 떼내라. 이것까지 같이 한 거는 너희는 독점이다라는 그런 시각을 보인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드렸어요. 지금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는 그런 인디펜던트 멀천트니까 그 아마존에 물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존 이외의 물류 서비스를 쓰고 싶어도 아마존이 무조건 우리 물류 서비스를 쓰라고 막 강요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 안 쓰면은 너희 사이트에서 후순위로 내려버린다, 안 띄워준다, 뭐 이런 느낌의 좀 불공정한 그런 압박을 준다라는 얘기를 뭐 일부 이제 멀천트들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존의 커머스, 그러니까 그 물류 서비스가 훨씬 비싸다라는 얘기를 또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less expensive. 아마존을 안 쓰면 더 싸게 우리가 물류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아마존이 억지로 자기 이커머스에서 물건 팔려면 우리 물류 갖다 써라. 우리 풀필먼트에 저장해놓고 우리 거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쓴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독점 기업의 횡포다라는 이야기를 뭐 자야팔 의원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역시도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아마존에 대해서도 뭐 이런 비즈니스 분리 법안에 등등의 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를 해 왔었는데 제가 왜 또 굳이 이런 얘기를 또 드리냐면은 제가 지난주 아마 승희님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기억하죠. 건데요. 말씀하셨었잖아요. 이게 연방거래위원장이
지금 새로 내정이 됐거든요. 아직 최종 그 승인은 안 됐습니다. 그 의회에서 승인은 안 됐는데 리나 칸이라고 하는 나이 어리더라고 이분. 예, 9년생인가 그렇죠. 예, 만 32살. 이분이 되셨는데 8, 9년생이에요? 예, 32살입니다. 정말. 이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승사자라고 하더라고. 예, 빅테크에 엄청난 좀 태클을 걸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분은 뭐 파키스탄계 영국에서 태어나셨고 미국으로 11살 때 넘어오셨고 지금 만 32살. 이분이 유명한 거는 예일대학교 대학원생일 때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이라고 한 논문, 대학원생 신분으로 엄청나게 미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예, 논리가 너무 좋아서 아마존이 진짜 독점 기업이구나라는 얘기를 그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18년도인가 그랬는데 이때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뭐 FTC 이제 연방거래위원회 뭐 자문 등을 거쳐서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32살의 나이로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진짜 32살에 예. 대단하다.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예. 대단한 거야 정말. 그래서 근데 이분 논문 하나로 저렇게 예. 얼마나 똑똑한 거야 정말. 감탄을 멈추지 못하시네요. 대단해. 아니 저도 이제 네. 어제부터 계속 그러니까 뭐 보면서 저희 어리고 그리고 파키스탄계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 미국이 진짜 또 한편으로도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논리, 이 아마존 반독점 역설 때부터 이분이 펼쳤던 논리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그 이효석 팀장님이 아니 내가 유튜브에서 수익 얼마 받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걸 안 까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참 상황인데 이거를 약간 깰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분의 논리대로라면 한번 그걸 좀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흥미롭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반독점법의 논리는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주요 반독점 FTC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결국 이러한 독점적인 뭐 가격을 낮추고 독과점 지기를 구축하고 가격을 뭐 결국 독과점 지기를 구축하면 또 가격을 올리겠죠.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기 때문에 독점 기업을 처벌한다. 이게 기본적인 논리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가 갔을 때 우리가 제재를 가하겠다가 FTC의 기본적인 논리였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가격을 엄청나게 낮추고 그 순간적으로 독과점적인 지위를 구축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실적은 엉망이 됐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위가 좀 독점적인 위치에 올라가면은 예전 같았으면 가격을 팍 올려버립니다. 그렇죠. 돈을 엄청 벌었겠죠. 근데 이제 안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니콘 기업 등등 해서 지금 외부에서 비상장터부터 조달을 많이 엄청나게 해주니까.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 가격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자 효용은 계속적으로 더 좋아지는 거예요. 효용은 가격은 네. 더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더 독과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거고 또 이 선순환 구조가 계속 도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싼 기업들이 탄생을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흐름 속에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이드가 그러니까 그 투자자 사이드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2000년대 한 중반부터 아마존 뭐 팡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막 나타나긴 했는데 이거를 규제할 논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누가 손해 보는 사람이 소비자들이 없잖아. 피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논리를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소비자 그렇죠. 아무도 피해 안 보고 소비자들은 너무 더 좋아한다, 환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애매했었는데 리나칸의 논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알겠는데 실제로 조금만 더 까고 놓고 보면은 네. 이 약탈적 아하. 가격 때문에 공급자 사이드 괴로움 당하고 있고 네. 요 공급자 사이드에서 노동하시는 노동자들 그리고 결국 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뭐 PB 상품 이런 거 엄청 내면서 다양성 없앴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이 없어진다. 네. 이게 리나칸이라고 하신 분이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에서 썼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논리였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그래 이 논리 오케이라고 하고 이분을 수장으로 지금 앉혀놓을 가능성이 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FTC 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뭐 아주 엄청난 뭐 막강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M&A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 기업에 대해서 이제 뭐
검찰의 기소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신규 사업 진출할 때 좀 의견을 좀 세게 내고 시정 명령 내릴 수 있고 그 정도의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런 분이 이런 완전히 논리적으로 딱 갖춰져 반대 논리가 갖춰 있는 분이 FTC 위원장에 딱 앉는다라고 하면은 빅테크 기업들 뭐 아까처럼 뭐 사업을 떼내고 뭐 쪼개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안 갈 수도 있지만 M&A 하기 힘들어질 거고요. 신규 사업에 자기의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데는 약간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리나칸이 얼마나 권한이 있는지도 그렇지만 여기 내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바이든 정부가 그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준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나름의 공격적인 법안을 아까처럼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뭐 배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린 AI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까 무형자산의 가치 말씀했듯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생각보다 이제 또 반대로 네. 생각을 해볼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해버리면 새로운 아마존이 나오긴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저런 규제가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이 아마존이 또 나오긴 또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이 투자 아이디랑 연관이 좀 있는데요. 네. 사실 구글이나 특히 전 대표적으로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은 사실 엄청나게 훌륭한 플랫폼 기업이긴 하지만 아주 효율적인 기업이다라고 보기는 좀 비효율이 좀 많이 그러니까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좀 이런 너무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네.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고 네. 그걸 이제 VR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타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스루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규제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더 크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어느 정도 막아 놓다 보니까 네. 뭔가 밑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지고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에 이 기회가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예. 이미 잘하고 있는 애들 말고 예. 뭔가를 해야 되는 애들한테는 기회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얘네들을 따라잡기에는 너무 비용이 커져 버려가지고 아예 구조적으로 이 빅테크, 이 빅브라더스가 뭔가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그 따라잡는데 캐치업하는데 비용이 너무 커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뭔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단 좀 제동을 시켜놓고 밑에 애들이 올라오는 그런 하나의 좀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걸 뭐 제가 너무 뜬구름 저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구글이 저 유럽에서 그 디지털 광고 규제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주가가 세게 반응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뭐 더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지금 완전 구글의 대척점에서 서서 네. 디지털 광고 시장을 좀 효율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 역시도 어제 그래도 끝났네. 어제 한 5% 올랐죠.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가 좋았네요. 굉장히 작년에 완전 작년에 그 좋은 장의 주인공 같은 종목이었는데요. 뭐 성장주 꺾일 때 좀 세게 맞았죠. 네, 근데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지금 로쿠 이런 미디어 스트리밍 플랫폼을 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도요. 최근에 구글이랑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뉴스 플로우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빅테크와 싸우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은 솔직히 말해서 IT 산업에 있는 웬만한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기업이랑 다 나름의 조금씩 다 지들끼리도 경쟁하지만 다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업 확장의 속도가 뭐 이런 규제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늦춰진다고 하면은 이런 좀 후발주자들이나 근데 이런 후발주자들도 엄청나게 프론티어들이 혁신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혁신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주 중소형주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런 규제가 나왔을 때 뭔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 IT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그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성장주 중에서 하나의 뭐 이런 빅테크 규제의 반사 수혜주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최근 또 이틀 동안에 친환경 산업,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좀 좋은 뉴스들이 또 미국에서 있었어요. 네,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슐럼버거라고 하는 회사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슐럼버거가 뭐 만든 회사냐면요. 네, 이건 좀 뭐 역설적인 느낌이 나는데 드릴, 네, 뭐 밸브 뭐 이런 거 뭐냐면요. 원유 캘 때 쓰는 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기름 뽑을 때 쓰는 장비, 드릴. 화학회사, 정유회사 뭐 이런 거 공장 만들 때 밸브 들어가고. 네, 뭐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미국으로 치면 텍사스 같은데 이제 이런 리그에 들어가는, 리그 카운트. 예, 리그에 들어가는 장비들 라고. 드릴링. 예, 드릴링. 예. 그래서 뭐 기름 추출할 때 이제 만드는 회사가 우리 탄소 배출 제로 하겠다라고 하는 뭔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게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사실 행위의 제품의 목적 자체가 약간 반친환경적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만드는 제품과 이 제품을 우리 고객이 원유 기업들이 씀에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는 탄소를 배출을 안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물은 사실 뭐 원유일지 몰라도. 예. 좀 웃기네요. 좀.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이들도 뭐 신재생과 관련된 장비로 계속적으로 이제 트랜지션 해 나가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슐럼버그의 계획이 2050년까지는 넷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뭐 단기 한 5년 동안에는 스코프 1, 스코프 2 30%, 뭐 이 30년까지는 스코프 1, 2 50%뭐 이렇게 줄여 나가겠다는 소리입니다. 네. 지금보다는 30%, 뭐 50%씩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디서 주로 줄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발생시키는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그런 탄소 공해 오염 물질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장비를 고객이 사갔을 때 대부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장비를 고객들이 활용을 할 때 탄소가 막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스코프 1과 스코프 2 얘기를 하는데 스코프 1은 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스코프 1이란 건 뭐냐면요. 슐럼버그의 장비가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스코프 2는 슐럼버그 장비를 쓸 때 전력을 땡겨서 전력을 가지고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전력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공해를 말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요? 네, 네. 간단하게 말해서 스코프 1의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 요 스코프 얘네 드릴링 장비를 좀 뭐 전력화, 전장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전기 기반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뭐 기름을 넣어서 돌리는 게 아니고 전기차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스코프 2는 어쨌든 그 전력을 기반으로 자기 장비가 드릴링을 돌리려고 하더라도 전력을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오는 전력 발생을 시키는 그 에너지원도 신재생으로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업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드릴링, 그러니까 원유를 탐사해서 추출하고 이제 채굴을 빼내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전방위적인 탄소 감축 노력이 지금 엄청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오일앤가스 기업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역시도 뭔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혹자 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유 공급은 앞으로 많이 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회사들조차도 탄소 제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보면 될것 같아요. 뭐 플러그 파워라고 해서 뭐 국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종목인데, 네, 수소 기업인데 뭐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제 수소 많이 기업- 올랐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는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숫자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네. 내용이 너무 좋은데 내용 말씀드리면은 아마존이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이 플러그 파워에. 근데 수전의 설비를 또 사가겠다, 더 사가겠다. 아마존에서. 네, 원래 수전의 설비를 이거는 아마존한테 공급을 안 했거든요. 아. 근데 연료 전지만 수소 연료 전지만 공급을 했는데 네. 수전의 설비를 아예 아마존이 사가겠다라는 건. 왜 사는 거예요, 아마존은? 예? 아마존이 아마존도 이제 수소 기반의 이제 전력원을 이제 확보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 데이터 센터가 될지 아니면은 자기들의 이제 사놓는 개념이겠구나. 아마존이 미리 사놓는 개념이겠구나. 그래서 사서 자기들이 이제 물을 가지고 이제 그걸 전력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거 아마존에 이걸 어디서 활용을 할지는 사실 알 아직 수는 없는 모르지만. 거고. 뭐 데이터 센터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일반적인 이커머스용 물류센터라는 추측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하든지 수소- 아마존도 예. 결국은 이산화탄소 나도 배출 안 하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맞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 플러그파가 뭐 GM이라든지 뭐 르노라든지 글로벌 대형 자동차 기업들과 굉장히 관계가 좋거든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 또 대형 자동차 기업이 자기 고객으로 붙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아마존을 포함해서 지금 미국 내에 있는 물류센터들에서 자신들의 수소 연료전지 충전소를 깔겠다라고 계약 논의를 하고 있는 기업 신규 고객이 한 100여 곳이 된다. 지금 플러그 파워는 이때까지 보면은 뭐 수소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유일하게 좀 비즈니스를 그래도 그나마 하고 있었던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가 수준 밸류에이션 대비 너무 비싸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근데 뭔가 이러한 내용들에서는 얘들이 이제 좀 매출을 본격적으로 일으킬 수도 있겠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에서도 실제 내용이 좀 계속적으로 진전이 있다. 아까 술런버거의 그런 탄소 배출 제로와 함께 이런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역시도 뭔가 약간의 속도감이 나고 있는 흐름이 뭐 이번 주에 좀 나왔습니다. 아, 의미 있네요. 예. 이게 브라이언 A님께서 좌초하지 않으려는 전방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탄소 제로화 추세군요. 맞습니다. 예. 이거 아까 우리 김진우 연구원님이 얘기하실 때 무슨 얘기했었냐면은 나고자에서 생존자로 이게 저는 그걸로 들렸거든요. 좌초자산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한다고 얘기 안 하면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진짜 목을 조여오고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도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네. 그리고 또 다음 테마로 좀 간단하게만 이건 짚어드릴 텐데요. 이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 인텔이 어제 사업 부문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PC용 CPU를 팔던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과 뭐 데이터 센터용 CPU를 팔던 데이터 센터 그룹 이게 두 축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소프트웨어 부문이 생겼습니다. 아, 예.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하드웨어 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소프트웨어를 사업화하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앤드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수요일 날 그 인포맥스 라이브 방송에서 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기업이 앞으로 주도권을 잡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흐름이 인텔의 사업 부문 조정에서도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적인 반응은 좀 크진 않은데 오늘 좀 그래도 나름 꽤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거랑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때 애플 얘기하고 할 때. 네,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리고 흥미로운 게 요 소프트웨어 부분의 수장이 이 그렉 뭐 라벤더라고 해야 되나요? 레벤더 씨가 됐는데 이분이 VM웨어 CTO였었습니다. 오기 전 인텔 이번에 조인을 하시는데 인텔의 총괄 CTO, 리서치 CTO로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예, 그러니까 VM웨어에서 많이 오네. 예, 이분이 지금 인텔 CEO시죠. 그러니까. 예, VM웨어. 근데 원래 자기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VM에서 일하던 친구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보입니다. 아, CEO가 얼굴이 잘렸구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VM웨어 시절인 것 같은데요, 사진은. 아하. 근데 어쨌든 VM웨어는 대표적으로 가상화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그쵸. 인텔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VM웨어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뭐 방향성은 좀 뚜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야, 인텔도 이제 소프트웨어로 가는구나.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오늘 마지막 테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지난 주에 이어서 약간 생활 속 미국 주식, 다만 이건 한국 생활 속은 아니고요. 지금 미국 생활 속의 네. 미국 주식. 피그스. 예, 옛날에 우리 저기 유럽에서 그 피그스가 아니고 예, 피그스네요. 피그스라고 해서 상장을 6월 초에 한 회사인데요. 주가가 매우 좋죠. 1개월 동안 50%가 났죠. 어. 그래서 지난 한 달에 50%. 예, 국내 언론에서도
어제 오늘 좀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뭐 하는 회사인가요? 예. 잠깐 보실까요? 뭐 말 나온 네. 김에. 예. 네. 지금 사이트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생동감이 있어서 피그스. 스크럽이라고 해서요. 수술용 의류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수술용 의류. 예. 의류? 예.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좀 세련되고 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다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뭐 헬스케어 종사자분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느낌 있네요. 그래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예, 좀 편한 옷이라든지 베스트셀러 보실까요? 운동복 같은 느낌도 예. 나고요. 이거를 지금 미국의 헬스케어 종사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괜찮네요. 사고 계신데요. 조거 팬츠나 저런 거는 예. 요즘 예. 이거 입고 네.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네 많이들 예, 병원이나 입으시는 이런 데서. 의류잖아요. 네. 요즘에. 그래서 얼마예요? 제 48불. 예. 별로 많이 비싸지도 않네. 예. 아. 그래서 저 아는 지인분은 뉴욕 사시는 분인데 이거 예. 끌게요. 뉴욕 사시는 분인데 뉴욕 거리에서도 이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보인다. 라고 뉴욕 거리에도. 그분은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긴 했는데, 예, 하여튼 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JJ 박?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뭔가 병원에서 있는 이런 뭐 수술복이라든지 이런 간호사분들, 의사분들이 입는 옷들이 그냥 단체 주문해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군대에서 가운 입잖아, 가운. 예, 그 가운은 기본적으로 뭐 병원 걸 있겠지만 요 안에 입는 게 뭐 단체 주문한 걸로 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아니고 지금 실제로 그런 분 헬스케어 종사자분들이 이런 좀 느낌 있고 이렇게 예쁜 디자인, 편한 예쁘기만 하면 안 됩니다. 편하고 이런 의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건 사실 몇 년 전부터 일어났던 현상인데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피그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거는 이게 단체 주문하면 한 번 주문하기 시작하면 쉽게 바꾸지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사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사는 네, 거예요? 한국에서 보면은 이게 군 유니폼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한국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예쁜 이런 네. 병원 의류들 이게 약간 이게 유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네. 아.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기 이제 그 보시는 분 중에 의사분들 있으면 네. 이제 뭐 분위기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미국의 분위기요? 아니 미국의 분위기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네, 한국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네. 저 의사인데 요새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댓글 있으시면 그렇죠. 없으면 어쩔 말씀해 수 주시면 없고. 좋죠.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군 유니폼 예, 홍보는 아니고요. 그래서 홍보는 아니고 예, 인스타그램 보면요, 이 뭐 피그스 이런 뭐 웨어 피그스 웨어 이렇게 피그스. 쳐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6.4만. 그래서 젊은 의사분들, 헬스케어 뭐 간호사분들, 이 업종 종사자분들이 이런 옷 입고 사진 찍고 뭔가 출퇴근하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놓고 색깔도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피그스라는 회사가 이러한 그 병원복들을 온라인으로 파는 회사인데 굉장히 네.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미국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일단 이런 부분에 있고요. 일단 구조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 산업이 잘 되는지, 전방에 이런 의료 병원과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의료 사업이 잘 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인구 구조가 좋다고 치지만 고령화는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노인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네. 예, 연령 그 수명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시장 규모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의 종사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증권사에서 보시면은 북미의 이 병원복 관련된 그 시장이 2025년에는 한 16빌리언 한 160억 달러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한 12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4년 사이에 그래도 꽤 많이 성장을 하고 2030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하는 영역이 이 헬스케어 관련된 의류 시장입니다. 그리고 피그스는 그 안에서 현재 점유율이 한 3% 정도이고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9%까지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예, 뭐 애널리스트의 전망이죠. 근데 뭐 3배 올라가는 거고. 목표 주가는 이미 뚫긴 했는데 이번에.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이러한 그 헬스케어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옷들을 개별적으로 거의 구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85%가 직접 구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병원 근처에 있는 이건 그냥 제가 뭐 상상 속에서 예를 든 건데 병원 근처에 있는 그런 뭐 의류 가게들 있잖아요. 예, 한국도 옆에 보면 막 목발 팔고 그런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 가서 뭐
저희 뭐 병원복 좀 주세요 해서 사서 썼다라면은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안 하고 피그스 홈페이지 가가지고 예쁜 옷 내가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옷, 색깔도 그런 거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시장은 전방위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봤더니 알렌 레오나르도 네. 이분이 미국은 저러다가 군복도 나오겠다. 야, 이런 얘기. 뭐 근데 안 나오란 법이 없을 수도 그러니까. 충분히 그쵸. 근데 그러니까 네. 군복 예를 언더웨어나 뭐 그런 거는 그렇지. 사실 변형돼서 나온 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피그스의 구매 연령층을 보면은 다 밀레니얼이에요. 아하. 예, 밀레니얼. 예, 밀레니얼이 주도하고 있고 특히 지금 기준으로는 여성들이 구매를 와. 거의 대부분 하시고 있고 근데 이게 먹히는 게 뭐냐면은 의사분들보다 간호사분들, 학생들, 헬스케어 보조사분들이 사는 비중이 높습니다. 네. 학생들은 뭐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에 계신 의대, 분들이라든지 간호대 재학 혹은 혹은 중인 교육생 학생들?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교육을 받을 때 사시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게 판매 채널이 오프라인 판매가 거의 없습니다. 다 인터넷에서 피그스 홈페이지 등등을 통해서 이커머스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지금은 현재는 미국 그리고 뭐 스크럽 이 수술 그러니까 뭐 사실 스크럽은 수술복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졌는데 뭐 병원 활동을 하실 때 쓰는 좀 다양한 수술복 비슷한 거를 다 스크럽이라고 뭉뚱그려서 뭐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증권사 레포트를 보니까 네. 어쨌든 스크럽 비중이 높습니다. 뭐 이거 향후에 이들이 노리는 거는 굳이 병원에서만 입는 게 아니고 약간 아까 조거 팬츠와 같이 좀 라이프 스타일용으로 좀 생활용으로도 좀 카테고리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피그스와 관련된 그 고객의 지금 구성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레니얼 비중 높고 여성 비중 높고 그리고 디지털 판매 비중 높고 그리고 미국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해외 진출했을 때는 추가적인 포텐셜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뭐 이커머스를 많이 하니까 뭐 충분히 금방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뭔가 최근에 IPO 종목 중에서는 이제 피그스라고 하는 회사가 약간 좀 눈에 띄어서 네. 어떤 회사인지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2020년도는 19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한 1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한 30에서 40% 정도의 매출 증가를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다만 밸류에이션은 비쌉니다. 네, 밸류에이션은 그러겠죠. 네, 엄청 비싼 회사라서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은 약간 부담스러울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예요? 대충? 밸류에이션이 제가 PSR로 봤을 때는 한 20배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PER로 보면 거의 100배입니다. 100배가 올해 기준으로 한 100배 정도 되는 걸로 올해 제가 기준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비싼 회사라는 거는 분명은 한데 어쨌든 좀 미국에서는 좀 이런 좀 메가 트렌드 속에서 좀 비즈니스 모델을 잘 짠 이런 소비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좀 가지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네. 내팽개치는 것보다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 또 좀 보시면은 네. 왈비파커라고 해서요. 지금 상장 신청을 파일링을 오늘 했다라고 어제 했다라고 알려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눈 나빠진다고 사람들 눈 나빠진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경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이 지금 상장을 하고 있고 뭐 과거에 뭐 타이거라든지 타이거 글로벌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눈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안경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눈이 왜 나빠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못 들어가지고. 목요일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왜?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진짜요? 왜요? 디지털 기기를 많이 보니까. 아하. 네. 수치로 딱 얼마나 정리하셨어요. 많이 나빠졌어요? 이게 뭐 전체 수치가 나온 건 아닌데요. 그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 어린 친구들이 많이 나빠졌거든요. 아하. 근시 비율이 기존에는 뭐 5, 6세가 근시 비율이 5%도 안 됐는데 2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야, 이게 그럼 엄청난 성장 산업이구나. 예,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 사업입니다. 어린 애들이 눈이 나빠지다니. 그래서 왈비 그렇구나. 파커 같은 경우에는
좀 혁신적인 모델이 뭐냐면요. 이런 태드를 그냥 집에서 배달 받아가지고요. 써보고 마음에 드는 태가 있으면은 안경을 이제 이커머스 중심으로 주문을 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피그스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즘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어떤 네. 회사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렸고 어쨌든 네. 이런 소비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꾸준히 트래킹을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